샬롬.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70년 넘게 이 세상에 살아왔습니다. 제 이름은 조셉 레비이고 인생의 많은 것을 경험한 나이든 유대인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제가 아는 가장 현명한 분이셨던 할아버지께서 제게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최근에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셉, 이것을 기억하거라. 가장 확실하게 사람을 죽이는 독은 결코 쓰지 않다. 언제나 달콤하다. 오늘은 우리를 조용히 보이지 않게 파괴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소리 지르고 발을 동동 구르는 공개적인 적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적들은 쉽게 알아볼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당신 앞에서 미소 짓고 자신을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부르지만 속으로는 얼음처럼 차가운 증오를 품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당신 곁에서 수년간 함께 지내면서 당신은 그들이 당신을 돕는다고 생각하는 동안 당신의 힘을 한 방울씩 빼앗아가는 사람들 말입니다. 저와 제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 양의 탈을 쓴 늑대를 너무 늦기 전에 알아차릴 수 있도록 도와준 9가지 분명한 징후를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끝까지 제 말을 들어주세요. 9가지 징후를 모두 말씀드린 후 아마도 가장 중요한 비밀을 공개할 것입니다. 게임의 규칙을 완전히 바꿔놓을 간단하지만 강력한 진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단 한 가지 행동으로 당신에게 해를 끼치려는 사람의 마음을 순식간에 무력화시키고 당신의 삶의 평화를 되찾아 드릴 수 있습니다. 믿으세요. 이 한 가지 통찰력만으로도 앞서 말씀드린 모든 것을 들을 가치가 충분합니다. 첫 번째 징후는 많은 사람들이 선의로 간과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이것을 시간 도둑 또는 요즘 말로 상습적인 지각쟁이라고 부릅니다. 잘 들어주세요. 1년에 한 번 교통체증에 갇히거나 당신을 만나러 오는 길에 하이힐 굽을 부러뜨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 인간이고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기도 하니까요. 제가 말하는 것은 당신을 끊임없이 기다리게 하고 그것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약속 시간에 15분, 20분, 심지어 1시간씩이나 늦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디테일이 있습니다. 그들은 비행기 시간에 늦는 법이 없고 병원 예약에도 늦는 법이 없고 상사와의 회의에도 늦는 법이 없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단순히 건망증이나 기억력 부족 때문이 아닙니다. 조용하지만 극도로 잔인한 권력과 위계 질서의 표현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침묵 속에서도 마치 내 시간은 순금이지만 내 시간은 짓밟아도 되는 값싼 모래알갱이일 뿐이야 라고 외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기다리게 할 때 그들은 당신을 인위적으로 하위 계층, 즉 구걸하는 사람의 위치에 놓는 것입니다. 당신은 시계만 쳐다보며 초조해지고 에너지는 점점 고갈되어 갑니다.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사람은 태연하고 여유로운 모습으로 나타나 무심하게 미안해라고 말하고는 마치 자기가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런 모습은 당신의 자존감을 조금씩 무너뜨립니다. 명심하세요.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당신의 시간도 존중합니다. 현명한 할아버지께서 제게 이 교훈을 가르쳐 주셨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당시 저는 아직 어리고 혈기왕성했던 청년이었죠. 우리 동네에서 유명한 상인과 거래를 하고 싶어 안달이 났었거든요. 우리는 만나기로 약속했고 저는 차가운 바람 속에서 40분 동안 그를 기다렸습니다. 얼어붙은 듯 안절부절못하며 왔다 갔다 하고 머릿속으로 온갖 핑계를 만들어냈죠. 아내가 아프다고, 마차가 고장났다고. 마침내 그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나타났을 때 멀리서 지켜보시던 할아버지가 저를 불러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조셉아, 얘야. 내 인생을 훔치려는 자와는 절대 거래하지 마라. 명심하거라. 만약 저 사람이 큰 유산을 상속받거나 주지사를 만나러 가는 거였다면 숨도 제대로 못 쉬면서 1시간이나 일찍 여기 와서 기다리고 있었을 거야. 하지만 그는 너를 잃을까봐 두려워서 늦은 거란다. 뻔뻔스럽게 내 시간을 훔치는 자는 언젠가 내 신뢰와 평화까지도 앗아갈 테니까. 스나이테시도 할아버지 말씀이 맞았습니다. 몇 년 후 저는 확신하게 되었죠. 시간을 지키는 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는 것을, 당신이 누군가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유일하고 정직한 지표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정보 차단입니다. 이것은 사람들 앞에서 뒤통수를 치는 공개적인 배신이 아닙니다. 훨씬 더 무서운 것입니다. 바로 침묵입니다. 말이 있어야 할 자리에 공허함이 흐르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정보 차단 또는 쉽게 말해 침묵의 공모라고 부릅니다. 이 신호의 핵심은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숨긴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거나
어리석어 보이지 않기 위해 알아야 할 세부 사항을 숨깁니다. 자신만 빛을 즐기면서 당신을 어둠 속에 가두어 둡니다. 그리고 재앙이 닥치거나 당신이 실수를 하거나 우스꽝스럽게 보일 때 그 사람은 놀란 눈빛으로 인간 역사상 가장 거짓된 말 중 하나를 내뱉습니다. 아, 당신이 알고 있는 줄 알았어요. 또는 미안. 말하는 걸 완전히 깜빡했어. 하지만 그 말을 믿지 마세요. 기억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냉혹한 계산입니다. 이 독이 얼마나 심각한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길을 걷고 있는데 옆에 구덩이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사람은 당신 옆에서 미소를 지으며 날씨 이야기를 나누지만 구덩이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넘어져 다리가 부러지고 그 사람은 위에서 내려다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앞을 좀 보고 걸었어야지, 친구. 이것이 바로 정보 차단입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회사 회의 시간이 바뀌었는데 당신만 모르고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은 거죠. 그래서 당신은 이미 모두가 자리에 앉은 후에 회의실에 들어가고 모두 당신을 무책임한 지각생처럼 쳐다봅니다. 혹은 특별한 복장 규정이 있는 중요한 가족 저녁 식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멋지게 차려입고 오는데 당신은 축하 행사라는 말을 듣지 못해서 작업복 차림으로 갑니다. 인생의 잔치에 참석한 당신이 낯설고 어색하고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왜 이것이 영혼에 그토록 큰 상처를 줄까요? 정보는 소속감의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소식이나 비밀 혹은 간단한 계획들을 공유할 때 그들은 우리에게 너는 우리 중 한 명이고 소중한 존재이며 우리는 같은 배를 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정보의 흐름에서 우리를 배제할 때 그들은 말없이 너는 여기서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아는 것을 알 자격이 없다. 너는 필요 없는 존재다. 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를 어리석고 무능하며 무엇보다도 외롭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스스로의 능력을 의심하게 되고 묻지 않은 것을 탓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셉의 지혜를 기억하세요. 진정한 친구는 언제나 위험을 경고할 방법을 찾습니다. 목소리가 없더라도 손짓으로 알려줄 것입니다. 반면 적은 확성기를 가지고 있더라도 침묵을 지킬 것입니다. 이러한 정보 차단은 도처에서 사용됩니다. 사업에서는 거래를 망치게 하려고, 우정에서는 소외감을 느끼게 하려고, 가족에서는 가족 문제에 무관심한 문제아로 몰아쓰려고 합니다. 실제로는 산소 공급을 차단하는 것과 다름없죠. 이런 배신을 멀리서도 알아챌 수 있게 해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수십 년 전 제가 아직 철없는 청년이었고 할아버지께서는 정력 넘치시고 동네 사람들이 전설처럼 이야기하던 고대의 지혜를 갖고 계셨던 시절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우리 마을에는 리브카와 레아라는 두 자매가 살고 있었는데 옷을 만드는 솜씨가 동네에서 최고였죠. 겉으로는 늘 함께 다니고 서로를 내 영혼이라 부르며 늘 붙어 다니는 사이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소 뒤에 숨겨진 속셈을 꿰뚫어 보시던 할아버지께서는 그들을 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며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샤야, 설탕이 너무 많으면 파리가 꼬이기 마련이지. 저 둘 중 하나가 다른 하나를 뜯어먹고 있는데 너무 조용히 해서 이웃집에서도 뼈 씹는 소리를 못 들을 정도야. 어느 날 수도에서 온 아주 부유한 고객이 딸의 혼수를 주문하러 우리 마을에 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주문은 재봉사가 몇 년 동안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엄청난 금액이었다. 언니인 리브카는 이 소식을 가장 먼저 알았다. 그녀는 그 신사가 시장 광장을 지나가는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알고 있었고 그가 특정 희귀한 파란색 원단을 좋아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리브카가 어떻게 했을까? 동생에게 달려가 함께 준비했을까? 아니다. 그녀는 전날 레아를 만나 차를 마시며 웃고 아이들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고객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게다가 레아가 중요한 사람들이 마을에 온다는 소문이 있던데? 라고 묻자 리브카는 손을 흔들며 아, 그건 그냥 소문일 뿐이야? 마음을 바꿔서 근처 동네로 갔다고 하더라. 내일은 늦잠 자도 돼. 가게 일찍 열지 말고 좀 쉬어. 라고 말했다. 착한 레아는 혈육의 말을 믿었다. 다음날 아침 언니의 보살핌에 감사하며 전곡까지 푹 잤다. 그동안 리브카는 완벽하게 차려입고 손님이 좋아하는 그 파란색 원단 샘플들을 들고 광장에 서 있었다. 당연히 주문은 들어왔다. 레아는 진실을 알고 언니에게 달려가 울음을 터뜨렸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왜 근처 동네로 간다고 거짓말했어? 가게에서 할아버지 옆에 서 있던 나는 리브카가 입금액을 세면서 태연하게 대답하는 것을 들었다. 언니, 소식은 네가 직접 확인해야지. 계획은 바뀔 수 있다는 걸 알잖아. 지역 문제 말이야.
글쎄, 내가 뭔가 차각했나 봐. 애처럼 굴지 마. 우리 사업에서는 졸면 안 돼. 나는 분개했다. 너무나 불공평하게 느껴졌다. 할아버지께 물었다. 왜 그랬어요? 가족이잖아요. 주문을 나눠 가질 수도 있었잖아요. 할아버지는 묵직한 손을 내 어깨에 얹고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평생 잊지 못할 말씀을 하셨다. 요셉, 잘 듣고 기억하렴. 리브카는 단순히 돈을 벌고 싶었던 게 아니었어. 돈은 충분히 많았거든. 리아를 괴롭히고 싶었던 거야. 동생의 동전을 훔친 게 아니라 진실을 훔친 거지. 너를 무지하게 만드는 자는 내 운명을 조종하려는 거야. 자기는 꼭두각시 조종사이고 너는 꼭두각시라고 생각하는 거지. 오늘은 장수가 오는 시간을 동생에게 숨겼지만 내일은 병약을 숨길 거야. 말해야 할 때 침묵하는 자를 두려워하렴. 그런 친구의 침묵은 적의 저주보다 더 무섭거든. 그날 이후로 자매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리아는 점점 쇠약해져 갔고 자신감을 잃어갔다.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그 교훈을 영원히 배웠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 사람 중에 중요한 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요한 소식을 가장 늦게 접하고 앞을 볼 수 있는 사람 옆에서 눈먼 새끼 고양이처럼 느껴진다면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자신이 알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대신 다른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은 친구가 아닙니다.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은 당신을 침묵의 감옥에 가둔 간수입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그들의 말과 침묵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 진실을 찾고 진실을 주머니에 숨기는 사람들에게서 멀리 떨어지세요. 세 번째 징후는 독성 긍정주의입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 미소 그리고 격려의 말이 언제나 좋다고 생각하는데 익숙합니다. 하지만 늙은 요셉인 저는 당신의 세상을 뒤집어 놓을지도 모르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억지로 입에 넣어주는 달콤함보다 더 위험한 독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독성 긍정주의 또는 현자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는 사람의 입을 막는 억지스러운 기쁨이라고 부릅니다. 이 징후의 본질은 매우 교활합니다. 당신이 정말 힘든 일을 겪었다고 상상해보세요. 정말 힘든 상황이에요. 직장을 잃었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거나 아니면 기력이 다 빠져 세상이 온통 잿빛으로 변한 것 같은 기분이 들죠. 가까운 사람에게 다가가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놓고 상처를 보여주며 그저 곁에 앉아 손을 잡아주기만을 바라죠. 대신 밝고 쾌활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괜찮아. 슬퍼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오늘 날씨 좀 봐. 다리도 없는 사람들이 웃고 있잖아. 힘내. 그 말들은 듣기 좋고 밝지만 왜 당신의 영혼은 그 말들 때문에 그렇게 무거워지는 걸까요? 마치 당신 위에 묘비가 놓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 사람은 당신의 고통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슬퍼하는 모습이 그 사람에게는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당신의 슬픔은 그 사람이 꿈꾸던 완벽한 세상을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밝은 말들은 당신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입을 막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 감정은 틀렸어. 네 고통은 중요하지 않아. 조용히 웃고 있어. 그래야 내가 편하니까. 친구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가장 교묘한 형태의 증오입니다. 살아 숨쉬고 감정을 느끼는 인간으로서의 당신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죠. 이것이 당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내면에서부터 당신을 끔찍하게 파괴합니다. 정말 슬퍼해야 할 이유가 있는데도 끊임없이 슬퍼하지 마라는 말을 들으면 뭔가 잘못된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눈물이 나는 것조차 부끄러워지고 감사할 줄 모르는 나약한 사람, 징징대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자책하게 됩니다.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되죠. 영혼은 고통에 몸부림치지만 낯선 긍정주의에 물든 마음은 조용히 해. 고통받을 자격 없어. 괜찮잖아, 그렇지? 라고 속삭입니다. 가면을 쓰고 억지로 미소를 짓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표현되지 못한 슬픔이 쌓여 결국 육체적인 고통과 공허함으로 이어집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의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신과 함께 그 심연으로 내려가 진흙탕 속에 앉아 얼마나 아픈지 알아. 울어. 내가 옆에 있을게. 라고 말해줄 겁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해를 끼치려는 사람, 혹은 당신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은 깨끗한 흰 코트를 입고 위에서 이렇게 외칠 겁니다. 이봐, 어서 나와. 아래는 더러워. 슬퍼하지 마. 이것은 신성함으로 위장한 배신입니다. 이제 수십 년 전 할아버지의 머리카락은 헤르몬 삼봉우리의 눈보다 더 희었지만 정신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던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에는 맨델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
그는 금손을 가진 장인이었습니다. 그는 시계를 수리했습니다. 그의 모든 삶은 그 작은 작업실에 있었습니다. 작업실은 기름 냄새로 가득했고 수백 개의 기계 장치가 째깍거리는 소리가 그의 음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재앙이 닥쳤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모든 것이 불타버렸습니다. 그가 하나하나 모아온 도구들, 귀한 부품들, 고객들의 시계들 모두 사라졌습니다. 멘델은 잿더미 위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는 새까맣게 그을린 문턱에 앉아 그저 말없이 앞뒤로 몸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슬픔은 너무나 커서 눈물조차 흘릴 수 없었다. 사람들이 지나가며 동정 어린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이들은 빵을, 어떤 이들은 물을 가져다 주었다. 모두가 이해했다. 그 남자는 평생의 업적을 잃었다는 것을. 그때 우리 이웃이 나타났다. 그를 피셸이라고 부르자. 피셸은 항상 미소를 짓고 삶을 즐길 줄 알고 끊임없이 말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멘델에게 다가가 어깨를 세게 내리쳤다. 충격으로 어깨에 묻은 재가 떨어졌다. 그리고는 맑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멘델, 친구, 왜 자살하려는 거야? 살아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이건 그저 금속 조각일 뿐이야. 하늘을 봐, 해가 빛나고 있잖아. 신이 주셨다가 가져가셨지만 이제 넌 자유야. 모든 걸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 웃어. 우울해하는 건 죄악이야. 멘델은 슬픔에 가득 찬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가 피셸, 제발 그냥 가. 하지만 피셸은 멈추지 않았다. 무서운 소리야. 난 네가 잘 되길 바라고 있는 거야. 이렇게 무너지면 안 돼.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근처에 서서 이 모든 말을 듣고 있던 할아버지가 그들에게 다가왔다. 키가 크고 건장한 노인이셨다.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없이 하지만 아주 단호하게 피셸의 팔꿈치를 잡고 불에 탄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뜨려 데려갔다. 나는 할아버지가 중요한 말씀을 하시려는 것을 알고 그들을 따라 달려갔다. 피셸은 붕괴하며 말했다. 랩, 왜 나를 데려갔어? 난 그를 위로하고 있었잖아. 기운 내셔야지. 그러자 할아버지는 무겁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피셸을 바라보며 그의 얼굴에서 미소를 지워버리는 말을 했다. 잘 들어. 이 바보야. 넌 그를 위로한 게 아니야. 네 말로 그의 뺨을 때린 거나 마찬가지야. 그 사람은 집채만한 슬픔에 잠겨 있는데 넌 그에게 사탕을 들이밀며 맛보라고 강요하고 있잖아. 이건 그냥 금속 조각일 뿐이야 라고 말하고 있고 말이야. 하지만 그에게는 이것이 삶 그 자체였다. 지금 당장 웃으라고 하는 건 그의 상실이 아무 의미도 없다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너 자신이 다른 사람의 슬픔을 마주하기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의 고통을 경시하는 것이다. 피셸, 넌 겁쟁이야. 네가 그의 불행 옆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려고 그가 행복한 척 가면을 쓰길 바라는 거잖아.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다. 다른 사람의 짐을 함께 나눌 수 없다면 적어도 네 공허한 조언으로 그 위에 올라타지 마라. 한 발짝 물러서서 그가 슬픔을 겪도록 내버려 두어라. 진정한 위로는 침묵과 어깨를 내어주는 것이지. 네 행복한 말들이 맴도는 공허한 위로가 아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그 말을 영원히 기억했다. 슬퍼하는 것을 금하고 세상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편안하고 즐거워하라고 강요하는 사람은 진정한 친구가 아니다. 그런 사람은 오직 자신의 안락함만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그런 밝은 사람들을 조심하라. 때로는 진심 어린 눈물이 가짜 미소보다 더 큰 치유를 가져다 준다. 네 번째 징후, 이름 왜곡. 사람들은 손을 흔들며 말합니다. 조셉, 왜 단어 하나하나에 트집을 잡으세요? 그냥 농담이잖아요. 친근한 말인데. 하지만 저는 오랜 삶을 살아오면서 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영혼을 여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쇠를 깨뜨리는 사람은 당신의 집에 침입해 도둑질하려는 사람과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름 왜곡 또는 정체성 박탈이라고 부르는 징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의 본질은 단순하면서도 동시에 끔찍합니다. 우리 각자는 자신이 좋아하는 이름, 세상에 자신을 소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버팀목이자 우리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당신 주변에 누군가가 나타나 고집스럽게, 끈질기게, 그리고 겉으로는 미소를 지으며 당신을 다른 이름으로 부릅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제발 알렉산더라고 불러주세요 라고 부탁하지만 그들은 사샤, 좀 가볍게 생각해 라고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저를 랭카라고 부르는 게 불쾌해요. 저는 엘레나인데요 라고 말하면 진정해, 우리 모두 친구잖아.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라는 대답을 듣게 됩니다. 이것이 단순히 예의 부족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권력 다툼입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당신의 이름을 왜곡하거나 당신이 싫어하는 별명을 사용하거나 몸서리치게 만드는 애칭을 사용할 때 그들은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의견이 자신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없이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너를 부를 거야. 여기서는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어. 내 이름은 내 것이지 내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숨겨진 모욕의 형태입니다. 존경받는 성인 남성을 그의 의사에 반하여 비탈릭이나 비티아로 부름으로써 적은 그의 위상을 떨어뜨리려 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구석에 세워둘 수 있는 어린아이의 상태로 되돌리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자존심을 꺾고 당신의 업적, 지위, 나이를 깎아내리려는 시도입니다. 만날 때마다 손톱 밑에 바늘이 꽂히는 것과 같습니다. 아프냐고요? 사실 그다지 아프지는 않습니다. 참을 만하죠. 하지만 이런 일이 몇 년 동안 계속된다면 손가락에 곱는 것처럼 고통스러울 겁니다. 가장 비열한 점은 당신이 항의하면 그들은 당신을 탓한다는 것입니다. 뭐, 농담도 못 알아듣는 거야? 너무 예민하잖아. 머리에 왕관이라도 썼어? 라고 말하죠. 그러면 당신은 정말 내가 과장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과장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이름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당신과 함께하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 말 잘 들으세요. 그 누구도, 정말 그 누구도 당신의 허락 없이 당신의 이름을 마음대로 잘라낼 권리가 없습니다. 제가 이미 어른이 되었지만 할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셨고 고대 현자들도 부러워할 만큼 명석한 정신을 간직하고 계셨을 때 우리 공동체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름이 어떻게 무기가 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우리 마을에는 데이비드라는 남자가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사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웃 지방에서까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 치료를 받았습니다. 데이비드는 키가 크고 위험 있는 남자였으며 회색 수염에 친절하고 애처로운 눈빛을 지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불렀습니다. 데이비드 박사님이라고 부르거나 그냥 본명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가 길을 걸을 때면 사람들은 모자를 벗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어린 시절 친구인 베를이 있었습니다. 베를은 인생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가게를 물려받아 조용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데이비드의 성공에 대한 검은 질투심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이나 잔치 혹은 시장에서 사람들 앞에서 만날 때마다 베를은 길 건너편에서 소리쳤습니다. 어이 데이비, 잘 지내? 데이비드는 그 호칭을 싫어했습니다. 작고 건방지고 무력한 존재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학창시절 괴롭힘을 당할 때 친구들이 그를 부르던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종종 아주 정중하게 베를을 따로 불러내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베를, 제발 그렇게 부르지 마. 난 60살이야. 의사라고. 기분 나빠. 데이비드라고 불러. 그러면 베를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큼직한 손으로 그의 어깨를 툭 치고 배가 아플 정도로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저 사람 좀 봐. 잘난 척하네. 다른 사람들 눈에는 당신이 의사지만 나한테는 데이비라고. 우리 같이 무릉덩이에 앉았던 거 기억나? 그건 애정에서 나온 거잖아.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씩 웃기 시작했습니다. 데이비드 박사의 위험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사람들 눈에 그는 마치 반바지를 입은 어린아이처럼 보였습니다. 베를은 이 모습을 즐겼습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모두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봐, 이 위대한 의사는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난 마음대로 그를 놀릴 수 있어. 어느 날 할아버지와 저는 현관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데이비드가 지나갔고 베를은 언제나처럼 데이비, 기다려 라고 외치며 뒤따라왔습니다. 데이비드는 마치 어깨에 돌덩이 자루를 짊어진 듯 허리를 굽히고 걸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들을 바라보시더니 컵을 내려놓고 내게 말씀하셨다. 요셉, 베를은 왜 이러는 걸까? 그는 다윗의 수준에 도달할 수 없어. 지능도, 마음씨도, 재능도 없거든. 스스로 성장할 수 없으니 다윗과 동등해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이지. 바로 다윗을 끌어내리는 거야. 이름은 밧줄과 같아. 베를은 그 밧줄을 다윗의 목에 걸고 과거의 진흙탕 속으로 그의 얼굴을 끌어내리는 거야. 다윗이라는 이름에 담긴 종영심을 덮어버리려고 소리치는 거지. 그러고 나서 할아버지는 나를 소름 끼치게 하는 말을 덧붙이셨다. 손자야, 명심하렴.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는 네 얼굴을 훔치려는 거야. 네가 누구인지 잊고 그들이 쉽게 조종할 수 있는 누군가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거지. 누구도 내 이름을 바꾸도록 내버려 두지 마. 네가 싫어하는 별명에 동의하는 순간
넌 적의 손에 넘어갈 족쇄를 차게 되는 거야. 6개월 후 데이비드는 베를과의 연락을 끊고 길 건너편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허리가 꼿꼿해졌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만약 주변에 당신의 이름이 타티아나인데도 탄유카라고 고집스럽게 부르거나 이미 아버지가 된 당신에게 꼬맹이라고 부르며 그만하라는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도망치세요. 그것은 친절한 친절이 아니라 당신의 인격에 대한 조용한 전쟁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되찾으세요. 그러면 당신의 힘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5번째 징후, 비밀 폭로자. 우리는 여러 가지 증오의 가면을 이야기했지만 이 가면은 가장 끈적거리고 더럽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비밀 폭로자 혹은 옛말처럼 입이 새는 친구라고 부릅니다. 이 배신의 본질은 단 한 가지 끔찍한 사실에 있습니다. 당신이 비밀 고통 혹은 작은 약점을 털어놓았던 사람이 갑자기 그것을 만천에 폭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치 실수인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적의 무기고에 있는 가장 비열한 술책일 것입니다.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친구나 동료들과 둘러앉아 있습니다. 분위기는 화기롭고 모두가 웃고 있는데 갑자기 친한 친구가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합니다. 있잖아, 남편 문제 어떻게 돼가? 아직도 이혼 생각 있어? 또는 참 지난주에 돈 빌려달라고 했었잖아. 지금 돈 좀 있는데 빌려줄 수 있어.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돕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친구는 겁에 질린 눈빛으로 입을 손으로 가리고 말합니다. 아, 미안해. 다들 아는 줄 알았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어. 이 말을 절대 믿지 마세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위험할까요? 비밀은 우리의 갑옷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비밀을 털어놓는다는 것은 갑옷을 벗고 칼을 건네주며 그들이 우리를 지켜주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은 당신이 사람들 앞에 나서서 무방비 상태가 되는 순간을 기다렸다가 당신의 가슴에 칼을 꽂습니다. 이런 사람의 목적은 단순히 정보를 누설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당신의 수치심을 보는 것이 목적입니다. 당신이 얼굴을 붉히고 변명을 늘어놓고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는 모습을 보는 것에서 쾌감을 느낍니다. 그들은 당신을 사람들 앞에서 발가벗기고 싶어하며 어머? 그거 비밀이었나요? 라는 말로 상황을 모면하려 합니다. 어쨌든 사과했으니 실수였다고 생각하는 거죠. 만약 당신이 화를 내기 시작하면 오히려 당신을 비난합니다. 왜 소리 지르는 거야? 그냥 물어봤을 뿐인데 사과했잖아. 너무 예민하네. 이제 당신은 피해자가 아니라 히스테리 부리는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이런 일은 불보다 더 끔찍하게 인생을 파괴합니다. 명예가 실추되고 결혼 생활이 파탄나고 거래가 무산되는 등 단 한마디의 실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습니다. 당신은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되고 말 한마디도 더하기 싫어지며 스스로를 껍데기 속에 가두게 됩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언제든 자신에게 불리하게 쓰일 수 있다는 걸 알기에 당신은 더 이상 당신 자신이 될 수 없게 됩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사는 건 마치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집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잠시도 평화로운 순간이 없고 안전한 구석도 없습니다. 이제 반세기 이상이 흘렀지만 여전히 제 가슴을 찡그리게 하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할아버지는 저에게 단순한 친척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폭풍우 치는 바다의 등대 같은 존재였습니다. 마치 두루마리를 읽듯 사람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셨죠. 어느 날 할아버지는 저를 데리고 마을에서 존경받는 분, 편의상 허씨라고 부르겠습니다만 그분의 기일을 기념하는 성대한 행사에 가셨습니다. 허씨는 견실하고 부유한 분이셨습니다. 제재소를 운영하셨고 유대교 회당에 기부도 하셨으며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셨습니다. 어린 소년들부터 랍비까지 모두가 그를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허씨에게는 눈보다 더 조심스럽게 숨기고 있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젊고 가난하고 혈기왕성했던 시절 그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불량배들과 어울리다가 사소한 절도죄로 몇 달 동안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는 죄를 뉘우치고 삶을 바꾸어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만 알고 있었고 그들은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며 비밀을 지키기로 맹세했습니다. 이 잔치에는 허쉬의 오랜 지인인 양켈이라는 남자도 참석했습니다. 양켈은 항상 허쉬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에게 미소를 짓고 그의 식탁에서 밥을 먹고 그의 와인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양켈의 눈은 마치 바퀴벌레처럼 항상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양켈을 좋아하지 않으셨고 늘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셉 너무 감미롭게 노래하는 사람들은 멀리하거라.
혀에는 꿀이 묻어 있지만 그 밑에는 바늘이 숨어 있는단다. 그렇게 잔치의 절정이 펼쳐졌습니다. 허씨는 식탁 맨 윗자리에 서서 아이들과 손주들에게 둘러싸여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손님들은 그의 정직함과 고결함을 칭찬하며 건배를 했다. 허씨는 마치 윤이 나는 사모바르처럼 빛났다. 그때 양켈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잔을 들어 올리고 억지로 지은 듯한 활짝 웃는 얼굴로 홀 전체가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했다. 사랑하는 허씨, 이렇게 성공의 정점에 선 당신을 보니 정말 기쁩니다. 당신의 부유한 집과 정직한 가족을 보면 우리가 젊었을 때가 떠오릅니다. 당신이 그 더러운 감방에서 도둑들과 함께 밥을 먹던 시절에 누가 당신이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의지력의 의미입니다. 친구여, 당신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홀에는 파리 한 마리가 지나가는 소리조차 들릴 만큼 정적이 흘렀다. 허쉬의 얼굴에서 미소는 녹은 촛농처럼 사라졌다. 그는 창백해지며 가슴을 움켜쥐고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의 아내는 울기 시작했다. 손님들은 눈을 피하며 속삭이기 시작했다. 허쉬가 40년 넘게 쌓은 그 모든 축하 분위기, 존경심이 담긴 분위기가 단 10초 만에 한마디 말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양켈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눈을 깜빡이며 서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100년 전 일인데요. 성공 사례라고요. 좋은 뜻으로 한 말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이 모욕적인 말에 숨이 막힐 듯 답답해 하셔서 저와 할아버지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할아버지는 몹시 화가 나셨습니다. 지팡이를 돌길에 세게 내리쳐 불꽃이 튀었고 할아버지는 제 기억 속에 깊이 새겨진 말을 내뱉으셨습니다. 조셉, 내 말 잘 들어.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봤니? 양켈은 친구를 칭찬한 게 아니었어. 양켈은 그를 죽이려 한 거야. 40년 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지. 질투심이 산처럼 그의 마음속을 불태웠어. 허쉬의 성공과 사람들의 존경을 용서할 수 없었던 거야. 그래서 가장 고통스럽고 정확한 일격을 택한 거지. 건배하는 척하며 칼로 찔러 넣은 거야. 손자야, 비밀은 피와 같아. 마음속에 간직해야 해. 사람들 앞에서 네 피를 흘리고는 무슨 색인지 확인해 보려고 했다고 변명하는 자는 친구가 아니라 살인자야. 절대로 남의 비밀을 우연이라도 누설한 자는 믿지 마. 오늘은 허쉬를 잠깐의 승리 때문에 팔아넘겼지만 내일은 너를 동전 한 입 때문에 팔아넘길 거야. 그 사건 이후 허쉬는 쇠약해져서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곧 병에 걸렸다. 양켈은 마을을 돌아다니며 허쉬가 얼마나 예민한 사람인지 떠벌리고 다녔다. 난 그저 진실을 말했을 뿐이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현명하게 행동하십시오. 만약 주변 사람이 다른 사람의 비밀을 당신에게 누설하는 것을 좋아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당신의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누설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군가가 당신의 비밀을 누설하면서 건망증이나 순진함을 핑계로 댄다면 두 번 다시 기회를 주지 마세요. 입과 마음을 닫으세요. 비밀스럽고 불친절하다고 여겨지는 한이 있더라도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당신의 삶은 호기심 많은 눈들을 위한 신문이 아닙니다. 소중히 지키세요. 6번째 신호, 집단에서 배제됨. 이것은 우리 모두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고대의 원초적인 두려움입니다. 저는 이 신호를 집단에서 배제됨 또는 유리벽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은 증오가 주먹질이나 악담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늙은 요셉인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끔찍한 증오는 당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손가락 하나 대지 않고 당신을 텅 빈 공간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신호의 핵심은 당신이 물리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어떤 공간에서 밀려나는 것입니다. 단 한마디 말도 없이 일어납니다. 생각해보세요.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동료, 친구, 친척 등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 다가갑니다. 그들은 원을 그리며 서서 웃고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가 그들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옆으로 비켜서지 않고 당신이 무리에 끼어들 수 있도록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들의 어깨는 마치 로마 군단병들의 방패처럼 굳게 맞닿아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 뒤에, 그들의 등 뒤에 서서 누군가의 어깨 너머로 엿보려 하고 한마디라도 건네려 하지만 당신의 말은 마치 바닥 없는 우물에 동전을 던지듯 허공으로 사라집니다. 아니면 더 나쁜 상황도 있습니다. 당신은 여러 사람이 함께 앉은 테이블에 앉아 있습니다. 파티의 분위기를 띄우는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 사람, 또 다른 사람,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번갈아 쳐다봅니다. 마치 값비싼 선물을 나눠주듯 모든 사람과 눈을 마주칩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당신에게 닿는 순간
마치 당신의 자리가 텅 빈 의자나 투명한 유리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그들은 당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꿰뚫어 봅니다. 그 순간 당신은 어떤 기분을 느끼나요? 저는 당신이 느끼는 감정을 압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눈에서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차가운 기운을 느낍니다. 그리고 필사적으로 그 이유를 자신에게서 찾기 시작합니다. 혹시 내가 무슨 말을 잘못했나? 내가 보기 안 좋은가? 냄새가 고약한가? 당신은 움츠러들기 시작합니다. 허리를 굽히고 목소리도 작아집니다.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재미없는 농담에도 남들보다 더 크게 웃어댑니다. 그저 남들의 관심을 아주 작은 관심이라도 받기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친구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이건 잔혹한 권력 게임입니다. 무리를 닫아두고 당신과 눈을 마주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이해하는 오래된 신호가 있습니다. 너는 우리 무리의 일원이 아니야. 여기 네가 있을 곳은 없어. 떠나. 고대에는 부족에서 추방당하는 것이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숲에서 혼자 살아남을 수는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소통의 고리에서 배제되면 뇌는 경고음을 울립니다. 몸이 아프고 손이 차가워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적들은 바로 이 점을 이용합니다. 침묵과 외면으로 당신의 자존감을 짓밟아 버립니다. 그들은 당신을 마치 나병 환자처럼 따스함조차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건 그들을 비난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왜 나를 무시하는 거야? 라고 물으면 그들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며 무슨 소리야 나. 그냥 얘기하고 있었잖아. 못 봤어. 지어내지 마.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또다시 당신은 죄책감에 시달리는 편집증 환자로 남게 됩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 제게 자존심과 자기 존중에 대해 가르쳐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존경받는 분이셨지만 부유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중요한 안건이 결정되는 마을 모임이나 기도 후 남자들이 모여 차를 마시며 소식을 나누는 저녁 모임에 저를 데리고 가시곤 했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레이저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레이저는 부유하고 목소리가 크며 주목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항상 사람들이 그 주위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농담을 던졌고 사람들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모이셰라는 이름의 소박한 재단사도 있었습니다. 모이셰는 조용하고 친절하며 약간 수줍음이 많은 슬픈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사회의 일원이 되고 싶었고 존경받고 싶었습니다. 남자들이 따뜻한 난로 옆에 레이저 주위에 모일 때마다 모이셰는 다가가려고 애썼습니다. 그는 발을 꼼지락거리고 아첨하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그 무리에 끼어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저는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모이셰가 다가오자 레이저는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어깨를 살짝 움직이거나 등을 돌려 모이셰의 시야를 가렸다. 다른 사람들도 지도자의 말없는 명령에 복종하듯 대열을 좁혔다. 모이셰는 마치 집안에 갇힌 강아지처럼 이 원주위를 뛰어다녔다. 그는 발끝으로 서서 소리쳤다.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레이저, 당신 말이 맞아요. 하지만 아무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레이저는 모이셰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쳐다보며 계속 말했다. 모이셰는 문 바로 옆 바람이 부는 곳에 서서 얼굴이 빨개지고 손이 떨렸지만 떠나지 않았다. 조금만 더 서 있으면 한 번만 더 동의하면 원이 풀릴 거라고 희망을 품었다. 할아버지는 내 소매를 잡아당기며 말했다. 가자 조셉. 이 모습을 보는 건 고통스럽단다. 우리는 눈이 내리는 현관으로 나갔다. 할아버지는 파이프에 불을 붙이고 차가운 공기 속으로 연기를 내뿜으며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나는 말을 하셨다. 모이셰 봤니? 할아버지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애가 안쓰럽지? 왜 불쌍한지 아니? 레이저가 악해서가 아니야. 레이저는 꼬리를 활짝 펼치고 누군가 자기 깃털을 밟을까봐 두려워하는 평범한 공작새일 뿐이야. 모이셰가 불쌍한 건 문이 없는 벽을 두드리고 있기 때문이란다. 손자야, 스스로 열리지 않는 원은 친구의 원이 아니라 함정이란다. 레이저가 모이셰를 들여보내지 않는 건 모이셰가 나빠서가 아니라 레이저 자신이 왕처럼 느껴지려면 누군가를 배제해야 하기 때문이란다. 레이저는 누군가가 문 앞에서 얼어붙어야만 자신이 난로의 온기를 더 강렬하게 느낄 수 있는 거야. 할아버지는 별을 바라보시며 덧붙이셨습니다. 요셉, 잘 들어라.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곳에는 절대 끼어들지 마라. 바람이 부는 곳에 서 있지 말고 관심을 구걸하지 마라. 사람들이 너에게 자리를 내주려고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는다면 돌아서서 떠나라. 고개를 꼿꼿이 들고 떠나라. 사람들이 너를 기다리는 곳으로 가라. 아니면 혼자 서 있더라도 맞은 개처럼 비굴하게 서 있지 말고
바위처럼 굳건히 서 있어라. 따뜻하지만 무릎 꿇고 남의 식탁에서 부스러기를 구걸하는 것보다 춥지만 명예롭게 홀로 있는 것이 낫다. 다음 날 나는 모이셰를 만났다. 그는 다시 그 모임에 가려고 했다. 어린 나는 용기를 내어 할아버지의 말씀을 내 서툰 말로 그에게 전해주었다. 모이셰는 울었다. 그는 다시는 레이저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그는 다른 2명의 조용한 노인을 만나 구석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있잖아? 오랜만에 모이셰의 눈에서 평화를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만약 소외감을 느끼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외면하고 여러분의 말이 무시당한다고 느낀다면 그들의 사랑을 얻으려 애쓰지 마세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자만심을 채우기 위해 부적응자 역할을 부여받은 것뿐입니다. 그들의 게임에 휘말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은 그들이 여러분의 노력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시야에서 벗어나세요. 여러분만의 무리를 만드세요. 비록 작더라도 말입니다. 모이셰 봤니? 할아버지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애가 안쓰럽지? 왜 불쌍한지 아니? 레이저가 악해서가 아니야. 레이저는 꼬리를 활짝 펼치고 누군가 자기 깃털을 밟을까봐 두려워하는 평범한 공작새일 뿐이야. 모이셰가 불쌍한 건 문이 없는 벽을 두드리고 있기 때문이란다. 손자야, 스스로 열리지 않는 원은 친구의 원이 아니라 함정이란다. 레이저가 모이셰를 들여보내지 않는 건 모이셰가 나빠서가 아니라 레이저 자신이 왕처럼 느껴지려면 누군가를 배제해야 하기 때문이란다. 레이저는 누군가가 문 앞에서 얼어붙어야만 자신이 난로의 온기를 더 강렬하게 느낄 수 있는 거야. 할아버지는 별을 바라보시며 덧붙이셨습니다. 요셉, 잘 들어라.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곳에는 절대 끼어들지 마라. 바람이 부는 곳에 서 있지 말고 관심을 구걸하지 마라. 사람들이 너에게 자리를 내주려고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는다면 돌아서서 떠나라. 고개를 꼿꼿이 들고 떠나라. 사람들이 너를 기다리는 곳으로 가라. 아니면 혼자 서 있더라도 맞은 개처럼 비굴하게 서 있지 말고 바위처럼 굳건히 서 있어라. 따뜻하지만 무릎 꿇고 남의 식탁에서 부스러기를 구걸하는 것보다 춥지만 명예롭게 홀로 있는 것이 낫다. 다음 날 나는 모이셰를 만났다. 그는 다시 그 모임에 가려고 했다. 어린 나는 용기를 내어 할아버지의 말씀을 내 서툰 말로 그에게 전해주었다. 모이셰는 울었다. 그는 다시는 레이저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그는 다른 2명의 조용한 노인을 만나 구석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있잖아? 오랜만에 모이셰의 눈에서 평화를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만약 소외감을 느끼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외면하고 여러분의 말이 무시당한다고 느낀다면 그들의 사랑을 얻으려 애쓰지 마세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자만심을 채우기 위해 부적응자 역할을 부여받은 것뿐입니다. 그들의 게임에 휘말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은 그들이 여러분의 노력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시야에서 벗어나세요. 여러분만의 무리를 만드세요. 비록 작더라도 말입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의 노력을 인정한다면 스스로에게 나는 왜 저렇게 못할까? 내가 게으른 건가? 라고 질문하게 될 겁니다. 이런 생각은 불쾌하죠? 차라리 그냥 신진대사가 좋고 유전적으로 타고난 거야 라고 말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은 즉시 기분이 나아질 테니까요. 그들은 게으른 게 아니라 단지 운이 없는 것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부지런한 게 아니라 단지 운명의 총애를 받는 것뿐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자존심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바로 가짜 증후군이라는 끔찍한 병을 낳습니다. 100번이고 운이 좋았을 뿐이라는 말을 듣다 보면 결국 당신은 그 말을 믿게 됩니다. 자신의 노력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게 되고 내일 운이 다해서 아무것도 남지 않을까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당신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공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하고 일이 잘 풀리는 것에 대해 사과하게 됩니다. 당신은 점점 작아지고 조용해지고 겸손해집니다. 그저 그들을 화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뻐합니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당신의 날개를 꺾어버린 것입니다. 오래전 제가 아직 소년이었고 할아버지가 노련한 떡갈나무처럼 강인하시고 예언자처럼 현명하셨던 시절 우리 마을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에게 빵값과 말값의 차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 마을 외곽에는 낡고 반쯤 허물어진 방앗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가동되지 않았죠. 지붕은 썩었고 맷돌에는 이끼가 무성했으며 안에서는 바람이 윙윙거렸습니다. 아무도 그 방앗간을 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주받은 곳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때 엘리라는 젊은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고아였습니다. 가진 돈 한 푼 없었고
두 손과 고집 센 이마뿐이었습니다. 엘리는 지주와 거래를 했습니다. 방앗간을 복원하고 나중에 곡물 판매 수익으로 대금을 지불하겠다고요. 사람들은 그를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엘리 어디까지 가려는 거야? 거기선 쥐나 키울 뿐이잖아. 하지만 엘리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는 그 폐허로 이사가서 살았습니다. 우리 남자아이들이 그를 보러 달려가던 기억이 납니다. 그는 새벽부터 해질녘까지 일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를 정도로 힘겹게 거대한 통나무를 직접 나르고 가을에는 허리까지 차오르는 얼음물에 서서 물레방가를 직접 고쳤습니다. 집자루 위에서 자고 마른 빵 부스러기를 먹고 누더기 옷을 입고 다녔지만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또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그가 젊었음에도 불구하고 늙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굳은 살이 박이고 허리는 굽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아침 온 마을에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앗간 물레방가가 돌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엘리가 물을 풀어준 것이었습니다. 방앗간이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곧 곡식을 실은 수레들이 그에게 오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의 밀가루는 최고였기 때문입니다. 곱고 눈처럼 하얗습니다. 엘리는 돈을 벌기 시작했고 좋은 집을 짓고 결혼하고 깨끗한 양복을 입었습니다. 그는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을에는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를 나움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나움은 부유한 상인의 아들이었지만 평생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는 술집에 앉아 거창한 이야기를 나누고 운명을 한탄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와 제가 광장을 지나가는데 나움이 친구들과 함께 앉아 엘리가 새 수레를 타고 지나가는 것을 보며 씩 웃으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것 봐. 우리 엘리네가 얼마나 잘 나가는지. 정말 운 좋은 녀석이지. 어떤 얼간이 주인이 공짜로 방앗간을 줬잖아. 게다가 위치도 끝내줘. 물이 저절로 물레방가를 돌려. 머리 쓸 필요도 없잖아. 운 좋은 녀석. 그냥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장소에 있었던 거지.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건 정직한 사람들은 운이 없으니까. 그의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운이 좋았지. 맞아. 할아버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런 거짓말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지팡이에 몸을 기대고 나움에게 다가가 무거운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운이 좋았다고? 할아버지가 조용히 물으셨다. 당연히 운이 좋았지. 나움이 뻔뻔스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폐허가 그냥 거기 있었잖아. 그냥 손을 대면 되는 거였어. 무슨 요령이라도 있었겠어? 그러자 할아버지는 나를 돌아보시더니 광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요셉, 엘리의 방앗간에 가서 그가 처음 2년 동안 일할 때 끼던 낡은 장갑을 달라고 해. 나는 달려갔다. 엘리는 놀랐지만 흙과 피, 땀으로 굳어버린 낡은 장갑을 기념품으로 창고에 걸어두고 내게 주었다. 나는 그 장갑을 할아버지께 가져다 드렸다. 할아버지는 일하느라 손가락이 휘어진 모양새가 그대로 남아있는 낡고 해진 가죽 장갑을 집어 나움 앞 탁자에 던지셨다. 쿵 하는 소리가 돌멩이가 떨어지는 것 같았다. 이 장갑을 끼워라. 할아버지가 나움에게 명령하셨다. 이 행운의 장갑을 껴봐. 그가 운이 좋았다고 말한다면 그건 손 때문이 아니야. 한번 껴봐. 이 행운의 냄새를 맡아봐. 그 안에는 고된 노동의 피가 흐르고 잠 못 이루는 밤들이 담겨 있어. 뼈가 부러질 듯한 차가운 물과 통나무의 무게가 그 안에 스며들어 있지. 물이 수레바퀴를 돌린다고? 그 물에 1시간만이라도 서 있어봐. 엘리는 거기서 몇 달 동안 서 있었어. 나움은 얼굴이 빨개지며 장갑을 밀어내고 중얼거렸다. 왜 갑자기 하시는 거예요? 그냥 말한 게 아니잖아. 할아버지가 매섭게 대답했다. 내 게으름을 정당화하려고 남의 노력을 폄하한 거야. 손가락에 가시가 박힐까봐 겁먹은 네가 그걸 행운이라고 부르는 건 부끄러워서 그런 거잖아. 여러분, 명심하세요. 운이라는 건 게으른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치 없다고 느끼지 않으려고 남의 노력에 붙이는 별명일 뿐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지옥 같은 고생 끝에 얻은 결과를 누군가 운이 좋았어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친구가 아닙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기 위해 당신의 승리를 훔치려는 시기심 많은 사람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만약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모든 성취를 우연, 별자리 혹은 타인의 도움 덕분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과 논쟁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여러분의 상처를 보여주지 마십시오. 그들은 그런 상처를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자신의 가치를 아십시오. 여러분의 집을 지은 모든 돌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손길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자신의 불운을 안고 살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여러분은 정직하게 얻은 행복을 누리며 사십시오.
누구도 여러분의 금을 모래로 바꾸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 삶의 작가이며 누구도 감히 여러분이 창조한 작품에서 여러분의 서명을 지울 수 없습니다. 8번째 징조, 악의적인 해석자. 여러분의 삶을 영원한 재판으로 만들 수 있는 징조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피고인이 되고 가까운 사람은 검사, 재판관, 그리고 사형 집행인 역할을 모두 겸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악의적인 해석자라고 부릅니다. 또는 제가 어렸을 적 현자들이 말씀하셨듯이 삐뚤어진 귀를 가진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이 현상의 본질은 그 단순함 속에 섬뜩함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 상대방은 당신의 말을 가장 나쁘고 가장 모욕적이며 가장 왜곡된 방식으로 해석할 것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녹초가 되어 집에 돌아와 아내나 남편에게 오늘 너무 피곤해서 그냥 30분 정도 조용히 앉아있고 싶어 라고 말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피곤해서 쉬어야겠다 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악의적인 해석자는 전혀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당신은 지루해? 당신 보기 싫어? 당신 때문에 짜증나? 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싸움이 시작됩니다. 쉬는 대신 아니야, 아니, 그런 뜻이 아니었어? 라고 변명하기 시작하지만 아무도 당신의 변명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말이 되어버렸으니까요. 또는 친구에게 이 셔츠 정말 잘 어울린다. 더 젊어 보인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친구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럼 난 평소에 늙고 주름져 보인다는 거야. 고마워, 정말 도움이 됐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마치 침뱉음을 당한 듯 칭찬이 어떻게 모욕으로 변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친구 여러분, 이것은 오해가 아닙니다. 당신이 생각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전략입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말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독설로 듣습니다. 마치 돼지가 진흙을 찾듯 당신의 말에서 불쾌감을 느낄 이유를 찾습니다. 그들은 불쾌감을 느껴야 합니다. 당신을 죄책감에 빠뜨려야 합니다. 당신이 변명하고 죄송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어요 라고 더듬거리는 동안 당신은 약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당신은 약하고 의존적이며 용서를 구걸하는 반면 상대방은 관대하거나 분노에 찬 주인이 됩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하는 삶은 지뢰밭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모든 말을 저울질하게 됩니다. 농담을 하면 조롱으로 받아들여질까봐 농담조차 두려워집니다. 침묵하면 무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까봐 침묵하는 것도 두려워집니다.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징징거림으로 여겨질까봐 두려워합니다. 결국 당신은 침묵하게 됩니다.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개성을 잃어버립니다. 소리조차 낼 수 없는 그림자처럼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서서히 질식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정신에 가해지는 폭력입니다. 제가 젊은 시절 할아버지 일을 돕던 때 기억에 깊이 새겨진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2명의 옥감 상인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아브룸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광활한 초원처럼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친절하고 소박했으며 언제나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다른 한 명은 주시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시아는 마치 레몬을 한 입 베어 문 것처럼 항상 얼굴을 찌푸리고 다녔습니다. 그는 의심이 많고 불안해했으며 모든 것에서 속임수를 찾아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웃가게에서 일했고 아브룸은 따뜻한 마음으로 주시아를 친구로 여겼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늘 아브룸, 새는 통에 술을 붓지 마라. 주시아는 니때 내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두려움만 듣는다 라고 경고하셨지만 어느 날 아마 농사가 흉작이 되어 직물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아브룸은 옛 인맥 덕분에 좋은 천을 예전 가격으로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기뻐하며 제일 먼저 주시아를 찾아갔습니다. 활짝 웃는 얼굴로 가게에 도착한 아브룸은 순수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주시아, 내 동생 잘 들어봐. 나 운이 좋았어. 천을 싸게 구했거든. 네 장사가 요즘 잘 안 되는 거 알아. 장사가 안 되고 있잖아. 나랑 나눠 갖자. 내가 산 가격 그대로 절반을 가져가. 우리 같이 돈을 벌자. 조금씩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야. 이 말에서 선의 외에 무엇을 들을 수 있을까? 한 남자가 도움을 주겠다고 나서서 자신의 이익을 직접 나눠주고 있다. 하지만 주시아는 얼굴이 창백해졌다가 붉어지더니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손에 쥐고 있던 가위를 카운터에 던지고는 사람들이 거리에서 달려올 정도로 크게 소리쳤다. 아, 아브룸, 그렇게 말하는 거였군. 날 모욕하려고 여기 온 건가? 내가 가난뱅이이고 스스로 장사도 못한다는 걸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건가? 내 은인이 되어서 내가 평생 내게 굽실거리게 만들고 싶었던 건가? 조금씩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야 라니.
내가 이제 바닥까지 떨어졌다고 비꼬는 거야. 꺼져버려. 날 조롱하게 놔두지 않겠어. 내 가게에서 나가. 아브룸은 깜짝 놀라 눈을 깜빡이며 멍하니 서서 중얼거렸다. 주샤, 무슨 소리야? 친구로서 도와드리려고 한 거야. 네가 도와준다는 거 알아. 주샤는 고함을 질렀다. 날 사겠다는 거야? 온 마을 사람들이 주샤가 아브룸 손에 놀아난다고 말하게 하고 싶은 거야? 당장 나가. 아브룸은 완전히 낙담한 채 부당함과 모욕감에 눈물까지 흘릴 뻔하며 거리로 나섰다. 그는 그 부끄러운 장면을 모두 듣고 서 있던 할아버지를 보았다. 아브룸은 떨리는 손으로 단추를 만지작거리며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물었다. 라삐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저는 순수한 마음으로 말했는데 왜 제 말을 그렇게 왜곡하신 거죠? 제가 표현을 잘못했나요? 가서 사과해야 할까요? 할아버지는 아브룸의 어깨를 잡고 자신을 마주보게 한 후 엄하지만 슬픔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룸, 멈춰. 한 발짝도 뒤로 물러서지 마. 감히 사과하지 마. 네 선행을 사과하려 들면 진실에 어긋나는 죄를 짓는 거야. 할아버지는 지팡이로 주시아의 가게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잘 들어, 아브룸. 문제는 내 말이 아니라 주시아의 귀야. 주시아의 마음속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 그는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작고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껴. 네가 그에게 빛을 가져다 주면 그는 그 빛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어두운지만을 볼 뿐이야. 네가 가져가라고 말했지만 그는 넌 한심해라고 들었어. 네가 함께라고 말했지만 그는 넌 내 노예야라고 들었지. 이건 네 말이 아니야. 아브룸, 이건 그의 썩어빠진 영혼의 메아리야.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시고 평생 잊지 못할 지혜로운 말씀을 덧붙이셨다. 아브룸, 명심하렴. 눈먼 사람에게 무지개가 뭔지 아무리 소리쳐도 설명할 수 없단다. 그리고 너를 적으로 여기기로 한 사람에게는 내 친절을 증명할 수 없단다. 주시아는 삐뚤어진 거울과 같단다. 아름다운 장미를 삐뚤어진 거울에 가져다 대면 못생긴 가시처럼 비칠 뿐이지. 하지만 장미가 잘못한 걸까? 아니지. 거울이 잘못한 거야. 그를 내버려 두렴. 삐뚤어진 거울을 바로잡으려 하지 마. 손만 베일 뿐이란다. 가서 내 옷감을 팔아 내게 감사할 사람들을 찾아라. 아브룸은 할아버지의 말씀을 들었다. 그는 사과하러 가지 않았다. 그런데 있잖아요. 주샤는 나중에 아브룸이 얼마나 배신자인지 어떻게 그를 망신시키고 파멸시키려 했었는지 떠벌리고 다녔어요. 하지만 아브룸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죠. 남의 관계에 대해 해명할 의무가 없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그러니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만약 여러분 주변의 모든 안녕하세요를 안녕히 가세요로 바꾸고 모든 미소에서 비웃음을, 모든 선물에서 뇌물이나 국어를 읽어내는 악랄한 통역사가 있다면 그만두세요. 변명도 설명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재판받는 게 아니니까요. 그들의 목표는 여러분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신감을 무너뜨리는 것이기에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 절대 증명할 수 없을 겁니다. 이 게임에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아예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침묵하고 거리를 두고 여러분의 언어, 즉 사랑과 존경의 언어를 이해하는 사람들과만 이야기하세요. 침묵은 통역사들에게 맡기세요. 침묵 속에서 그들은 자신의 생각 외에는 아무것도 왜곡할 수 없을 테니까요. 9번째 징후, 갑작스러운 청력 상실. 우리는 흔히 증오란 사람들이 우리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발을 구르거나 모욕적인 말을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늙은 요셉인 저는 여러분에게 눈송이보다 더 조용하지만 채찍보다 더 강한 증오가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것을 갑작스러운 귀머거리증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귀머거리증이나 노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망증으로 위장한 끔찍한 오만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징조의 본질은 너무나 단순해서 떨릴 정도입니다. 누군가에게 말을 걸고 옆에 앉아 아무런 벽도 없이 또렷하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질문을 하거나 소식을 전하는데 돌아온 대답은 침묵입니다. 상대방은 계속 밥을 먹거나 휴대폰을 보거나 책을 읽거나 창밖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눈도 깜빡이지 않고 고개도 돌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목소리가 그저 바람소리처럼 아무 가치도 없는 소리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런 순간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아마 못 들었나 봐 라고 생각합니다. 어색함을 느낀 당신은 질문을 더 크게 반복합니다. 상대방에게 몸을 기울이고 얼굴을 마주보며 마치 빵 한 조각을 구걸하는 거지처럼 관심을 갈구합니다. 그리고 두세 번 시도한 후에야 상대방은 천천히 나른하게 고개를 돌려 멍한 눈으로 당신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생각에 잠겨 있었나 봐요. 믿지 마세요. 거짓말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친구 여러분, 이것은 오래되고 잔혹한 주인과 하인의 게임입니다. 누군가가 같은 말을 2번 반복하게 하는 것은 당신의 에너지를 훔치는 행위입니다. 당신의 위치를 보여주는 것이죠. 말없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은 너무 보잘것없고 나에게 너무 하찮아서 당신의 목소리는 한 번에 내 귀에 닿지도 않아. 더 애써야 하고 더 애써야 하고 더 비참해져야 내가 당신을 알아봐 줄 거야. 이렇게 당신은 투명 인간이 되어버립니다. 마치 텅 빈 공간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 건가? 지금은 때가 아닌 건가? 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하죠. 하지만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적절한 시기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당신 옆에 당신을 무시하는 데서 쾌감을 느끼는 사람이 앉아 있을 뿐입니다. 누군가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경멸입니다. 수십 년 전, 제가 아직 젊었을 때 할아버지께서 대가족의 가장이시던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손님들이 분쟁을 해결하거나 조언을 구하거나 그냥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우리 집에 자주 오셨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하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임은 아주 부유했습니다. 곡식으로 가득 찬 창고를 여러 개 가지고 있었고 마치 세상이 자기 것인 양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먼 친척인 보리스 삼촌이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겸손한 사람이었고 부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 책을 베껴 쓰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보리스는 총명하고 박식했지만 매우 소심했습니다.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모인 큰 잔치에서 보리스는 하임과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되었습니다. 보리스는 중요한 손님에게 존경을 표하고 싶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하임, 새 재분소를 지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마을의 큰일입니다. 하임은 바로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포크를 들고 고기를 씹으며 보리스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떠들썩했지만 보리스의 목소리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보리스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 앞에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하임이 식사 중이라고 생각하고 잠시 기다린 후 희망에 찬 목소리로 더 크게 말했다. 하임, 방앗간에 대해 물어봤는데 정말 좋다고 하더군요. 하임은 계속 씹었다. 와인을 따라 마시고는 냅킨으로 입을 닦았다. 마치 맞은편에 유령이 앉아있는 것처럼 행동했다. 식탁의 침묵은 무겁고 끈적거렸다. 사람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기 시작했다. 이미 토마토처럼 얼굴이 빨개져 땅 속으로라도 떨어질 기세인 보리스는 식탁 너머로 몸을 기울여 절망적으로 소리쳤다. 라피 하임, 제 말 들리세요? 그때서야 하임은 얼굴에 죽음의 지루함이 가득한 채 천천히 고개를 돌려 흐릿한 시선으로 보리스를 훑어보며 이를 악물고 말했다. 보리스, 나한테 하는 말이냐? 뭐라고 중얼거리는 거냐? 내 소음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조용히 먹어. 보리스는 접시로 시선을 떨구고 그날 저녁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들은 그에게 자신이 뭔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저녁 식사 후 식탁 반대편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할아버지는 나와 보리스를 현관으로 불렀습니다. 보리스는 거의 울먹이며 계속해서 제가 너무 작게 말했나 봐요. 식사하시는 걸 방해했나 봐요. 라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난간에 손바닥을 세게 내리쳐 나무에서 새들이 날아갈 정도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보리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남자 대 남자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리스, 내 목소리에 결점을 찾으려 하지 마라. 내 목소리는 은처럼 맑고 깨끗하다. 문제는 내 목이 아니라 그의 자존심이다. 하임은 나보다 네 말을 더 잘 들었어. 하지만 그는 네가 2번이나 절하기를 바랐던 거야. 첫 번째는 질문으로, 2번째는 고함으로. 그는 너를 관심받는 구걸꾼으로 만들고 싶었던 거야. 그러자 할아버지는 너에게 유언처럼 전해주고 싶은 지혜로운 말씀을 하셨다. 기억하거라. 누군가에게 공을 던지듯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받지 않고 땅에 떨어뜨린다면 그 공을 다시 줍지 마라. 다시 던지지도 마라. 조용한 방에서 누군가가 내 말에 처음부터 대답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침묵으로 대답한 것이다. 그 대답은 나는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듣고 싶어하지 않는 귀머거리에게 소리치지 마라. 네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을 위해 목소리를 아껴라. 그리고 잘 들어라. 절대로 너를 투명 인간처럼 대하는 사람과는 같은 테이블에 앉지 마라. 보리스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다시는 하임에게 먼저 말을 걸지 않았다. 그런데 1년 후 하임이 어려움을 겪고 교육받은 사람의 조언이 필요했을 때 그는 스스로 보리스에게 찾아왔다. 하지만 그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다. 그러니 친구 여러분, 갑작스러운 귀머거리처럼 들리는 이 징후를 알아차리셨다면 스스로를 비하하지 마십시오. 반복하지도 말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마십시오. 침묵하고 일어서서 자리를 뜨십시오.
당신의 침묵은 어떤 고함보다도 더 많은 것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것입니다. 당신의 존엄성은 다른 사람의 귀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것, 어떤 적이든 무장 해제시킬 수 있는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들이 우리의 실수나 잘못 때문에 우리를 미워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친구 여러분, 우리는 죄 때문에 미움받는 것이 아니라 미덕 때문에 미움받는 것입니다. 증오는 언제나 당신의 강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미워하는 이유는 당신 안에 그들에게는 없는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기쁨, 성공, 평화는 그들이 자신의 공허함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의 악의를 느낄 때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오히려 어깨를 펴고 조용히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 안에 빛이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뜻이야. 적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수는 방역이 아니라 당신의 행복한 삶입니다. 그들에게 당신의 감정을 쏟아붓지 마세요. 당신이 반응을 멈추는 순간 그들의 독은 그들 안에 머물러 그들을 갉아먹기 시작할 것이고 당신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행복해지세요. 이것이 그들이 당신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이유이며 당신의 진정한 승리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숨겨진 증오의 9가지 징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성전이지 통행로가 아닙니다. 더러운 발을 가진 사람들을 들이지 마세요. 문을 닫는 법을 배우세요. 이것은 교만이 아니라 영혼의 위생입니다. 당신의 빛을 기뻐하는 사람들로 주변을 채우고 당신의 빛을 끄려는 사람들로 주변을 채우지 마세요. 만약 요셉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은 일을 하나 해주세요.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당신의 지혜가 지금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닿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댓글에 여러분이 살면서 가장 자주 겪었던 증오의 징후는 무엇이었고 그때 어떻게 대처했는지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읽는 것은 저에게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각자의 경험은 모두 값진 것이기 때문입니다.